조직의 예산 규모가 커지면 집거나 분거나 이런 거 질문했던 게 있는데, 제가 옛날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이게 아까 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 결제를 받으려면 100만 원 이내. 그래서 출장 갔다, 내가 출장 가가지고 대구도 기억나는데 대구에 저하고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서, 회사에 키가 한 190 되는데 회사에 제일 큰 코끼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대구 경북 이제 출장 온 적이 있었는데, 둘이서 출장 왔다가 이제 마지막 날 다른 사람들 한 3일 도는데 우리는 이틀 동안 도는 바람에 잠도 좀 못 자고 막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밥이나 잘 먹자 이래가지고 대구의 맛집이 뭐냐 이러다 뭐 대구 하면 검색을 했더니 막창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어디 가서 막창을 먹냐. 근데 막창을 먹는데 그때 이제 제가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 보조석에서 주로 앉아서 자고 있었고, 뒤에 이제 면허 딴 얘기도, 3일 만에 면허를 딴 얘기도 언젠가 하면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예. 그 사람이 혼자 운전을 하는데, 막창을 먹으면 자기가 술을 먹어야 될 것 같대. 운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소고기나 하나 먹고 가자. 그럼 대구에서 소고기가 어디서 유명하냐? 이건 모르니까, 그때가, 계명대 근처 어디였던 것 같아요. 계명대 근처 어디였는데, 계명대 그 정문 밖에 보니까 어디 하여튼 그쪽에서 뭐 어딘가 우리가 아웃백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집이 어디가 유명한지 모르니까 그냥 아웃백 가자. 그래가지고 남자 둘이서 정장을 입고 출장을 마치고 가방을 하나씩 들고 아웃백을 갔죠. 아웃백을 가가지고 소고기를 하나씩 시켰는데, 그날이 마침 수능 날이었어,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수능 치고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식당에 오는데, 코끼리만한 남자 둘이서 와가지고 아웃백을 시켜 먹으니 스테이크 매니아거나 아니면 약간 좀 보는 약간 뭐 외국 선교사 있잖아.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2명씩 짝지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몰몬교 이런 거 선교사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먹고 출장비를 올리는데, 100만 원까지는 팀장이 결제 맡으면 바로 서류를 경리팀으로, 재무팀으로 넘기면 끝나는 문제인데, 100만 원 넘어가면 300만 원까지는 본부장 결제를 맡아야 되고, 넘어가서 500만 원 넘어가는 지출은 대표이사 결제를 맡아야 되는 거라. 그죠? 근데 103만 얼마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일단 팀장이 뭐라 했어. 너 씨 둘이서 뭘 처먹었길래 한 끼 밥값이 10몇만 원이 나왔냐. 그래서 10만 원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날 고생했다고 스테이크를 너희 씨 나는 이해해 주는데 이런 사람이 이해할 것 같아, 이런 거야.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뭡니까? 회사장을 오래 했죠. 그죠? 빡세게 정말 요까지만 사업본부장,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장만 돼도 한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늘 입버릇처럼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돈을 쓰지 말거나. 그죠? 매출을 키우거나, 매출을 못 키우면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 그래야 영업이익이 남는 거잖아. 그죠?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돈을 쓰질 말던가. 요런 사람이 요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요 3만 원 때문에 올렸다가 그래? 뭔데 너 썼어? 보다가 밥값 10만 원 있으면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과거의 스토리 들어보면 뭡니까? 다 지방 출장 가도 모텔에서 자면서 아침에 모텔에서 라면 끓여 먹고 나와서 그걸로 뭐 컵라면 먹고 때우고 뭐 해서 돈을 정말 내 돈처럼 아껴 쓰는, 지방에 이렇게 갔다 대학가 있으면 대학교 구경하자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대학 구내식당에서 뭐 2,000원짜리 밥 먹고 한 끼 때우고 이런 사람들인데, 10만 원 스테이크 둘이서 처먹었다 이렇게 되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90만 원짜리 하나, 13만 원짜리 하나 해서 올리는. 경쟁회사에는 CEO가 오는데 70이 넘어간 할아버지였어. 여기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도 많아. 짜잘한 것까지 내 결제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는 2천만 원이라는 소문이 있었어. 2천만 원 넘어가면 결제받고 2천만 원 미치면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쓰는 돈이 커질수록 상사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죠? 허투루, 약간 어찌 보면 스테이크 처먹은 거 허투루 돈 쓴 걸 수도 있어. 이런 사람 눈에서 봤을 땐. 그죠? 예산 규모가 돈 금액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권한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루는 돈이 커질수록 낭비나 비효율의 문제, 그죠? 그리고 부정부패를 해도 이렇게 10만 원 뭐 고생했는데 한 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막 1,000만 원 이런 데서는 그래서 막 1,000만 원 단위로 부정부패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가라로. 그래서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집권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진도를 조금 빨리
일단 한 20문제라도 빨리 봅시다.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는 업무를 세분화해서 수행하는 이 업무 기능별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기계적 능률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게 전통적인 계층제 구조 혹은 관료제의 속성에 해당하죠. 그래서 19번 문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나 11번 문제 기능별 구조나 사업부의 구조 할 때 이런 기능별 조직, 기계적 구조, 전통적 계층제 구조, 관료제 조직 다 동일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유기적 구조는 그래서 반대로 기계적 구조에 대한 반대 측면에 있으니까 탈관료제 모형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인간적 대면관계, 팀워크. 자, 책임관계가 명확하고 높은 공식화 정도는 이런 기계적 구조의 특징인 거죠. 업무를 세분화해서 담당자별로 이렇게 역할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 놓고 업무의 높은 공식화, 높은 표준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의한 관리 이런 걸 중시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은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고 생각이 용이할 때 적용할 수 있고 안정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업화 실현이 가능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계 조직.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계적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계적 조직은 전통적 관료제에서 업무 수행 기능별로 분업한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모두 분화 정도가 높고, 그래서 분화해 놓다 보니 조직의 복잡성도 높고 공식성, 표준화된 정도가 높다. 목표가 명확하고 생각이 가능할 때 쪼갤 수 있을 거고 안정적 환경과 단순 과제일 때 가능할 겁니다. 유기적 조직은 반대로 이 탈관료제 모형에 해당하는 거죠. 넓은 통솔 범위, 적은 규칙과 규정, 높은 팀워크, 결국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강조하는 겁니다. 넓은 범위, 적은 규칙과 절차,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복합적 과제 해결 이런 걸 특징으로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 같은 경우에도 기능별 조직은 이런 전통적 기계적 구조를 생각하면 되고 사업별 조직은 사업부제, 사업단위별 조직, K3, K5, K7 그죠?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그런 조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 조직은 이렇게 기계적 구조, 분화된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거죠. 차체만 만들고 타이어만 끼우고 각각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거다. 반대로 M형 조직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윌리엄스는 U형 조직과 M형 조직 이야기를 했는데 U형 조직은 유니터리 의사결정점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층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M형 조직의 M은 뭐죠? 멀티.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사업부 단위로 제가 좀 얘기했던 그 사업부장, 사업부 단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K3 사업부, K5 사업부, K7 사업부 쪼개놓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죠. 그래서 기능별 조직은 이 하나의 조직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에서 K3, K5, K7을 같이 다 생산하고 판매, 마케팅도 같이 이루어진다. K7은 K7만 생산하고 K7만 마케팅, K7만 판매, K3만 판매, K5 생산, 판매, 마케팅을 하는 거다. 각각 하다 보니까 공장이 각각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M형 조직, 사업부제에서는 각각 공장을 두고 있는 거니까 중복 비용 발생의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M형 조직은 하나의 조직 안에 K3를 위한 생산과 판매와 마케팅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M형 조직을 자기 완결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통적 계층제 조직이 아니라 사업부제, 사업별 조직을 우리는 M형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기능별 조직은 한 공장 안에 K3, K5, K7 생산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한 공장에서 인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사업별 조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경쟁 차종 SM3의 변화가 생기면 얘들이 이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잖아. 얘가 변하면 얘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 단위별 신축적 대응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능별 조직은 이렇게 한 공장에 다 만들어놔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이렇게 K3, SM3의 변화가 생겼다. 변화 생기면 SM3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여기는 다 같이 생산하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기 쉽지 않을 뿐더러 여기서 변화를 감지하고 보고하면 보고 체계에 따라서 의사결정 체계 최고 관리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신축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 단일 구조라는 말은 맞는데 빠른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게 문제죠. 사업별 조직은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SM3 소형차 타는 사람들이 SM3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안 해줍니까 하면 K3 차원에서 빨리 대응이 가능하겠죠. 사업부제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자, 기능별 조직은 부처 할거주의, 기능별 조직은 이 부서 간 혹은 부처 간 조정이 곤란하다. 왜? 이렇게 해서 한 조직 안에서 여기 생산 공장하고 마케팅, 판매, 영업 지점 차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의견 대립이. 그래서 요 나누어진 구조가 하나의 칸막이 현상을 초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SM3에 새로운 어떤 기능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판매 영업점에서 SM3 소형차를 판매하다 K3 소형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SM3 좋은 경쟁력이 있으니 이 생산 공장에 K3 만들 때 이런 거 반영해달라 하면 너네가 생산을 알아? 뭐 우리는 K7이 더 급해. 아니면 우리는 K9 새로 개발할 건데 이 사업이 더 급해 하면서 이 생산 공장에서 이런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서 간, 부처 간 조정이 곤란하다. 근데 사업부제로 되면 K3 사업부 안에 K3 생산, K3 판매, 마케팅이 있으니까 SM3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 하면 요 K3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대응하겠죠. 그죠? 바로 우리도 이런 기능을 갖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제는 이런 부서 간 조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만 뭐가 생겼죠? 이제는 부서 간이 아니라 이런 사업부 간. 그래서 전사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건 K5랑 하든지 K7 입장에서 K5 문제에 별로 간섭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K3 실적 가지고 평가받아서 잘 되면 승진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 건데 굳이 우리가 K3 지금 SM3랑 싸우기도 바쁜데 굳이 K9 만드는데 막 힘을 보태주고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조직 내 그래서 기능 조직 간, 기능별 조직 간 혹은 조직 내 혹은 부서 간 갈등 문제는 어디 기능별 조직에서 생기는 거고 사업 부서 간 왜? 이 하나하나가 단위 사업 부서잖아. 그죠? 사업 부서 간 갈등이라고 사업 부서 혹은 단위 사업 부서 이렇게 붙으면 뭐죠? 기능별 조직이 아니라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M형 조직. 그죠? 그래서 부서 간 갈등에 해당합니다. 사업별 조직에서의 갈등에 해당한다. 이해됩니까? 용어가 한 끗 차인데 구분해야 된다. 기능별 조직에서 부서 간 갈등하고 사업별 조직은 이 사업 부서 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 기계적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민츠버그는 뭡니까? 민츠버그는 전사다, 전사, 그죠? 자, 민츠버그 나오면 여러분들이 5개 내용이 있어서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민츠버그는 단기전사라 그랬죠, 그죠? 민츠버그는 단기전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이렇게 5단계로 나눴는데, 오늘 또 이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떡볶이집 얘기를 했는데,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치킨집을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무슨 치킨 좋아합니까? BBQ? BBQ 치킨 한다고 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이 BBQ 치킨을 차렸어. 처음에 치킨을 차렸을 때는 이 치킨이 하루에 몇 마리를 튀겨야 될지, 그죠? 배달은 주로 몇 시에 몰리는지, 우리 동네에서 전단지를 뿌려놨는데 배달이 어느 범위까지 있을지, 그래서 한 번 배달 나가면 10분씩 걸리니까 배달원을 몇 명을 줘야 될지 이런 게 대한 정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딱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게 차리면 혼자 할 때는 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구조.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 최고관리층이 중심이 되어서 일단 업무를 시작해 볼 거야. 주로 신설 조직이고 소규모 조직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로 금요일 밤에 배달이 많고, 그죠? 오히려 일요일은 또 손님이 없고, 뭐 토요일 날 저녁에 배달이 폭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한 달 해보니까 감이 선 거야. 감이 서서 이제 알바도 뽑고 이렇게 좀 조직 업무 프로세스를 잡고 싶은데, 이때 이제 내가 혼자 임의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사의 조언을 구해봐야 되겠죠. 본사에다가 우리는 주로 금요일 저녁에는 100마리씩 주문이 오고 배달이 그 중에 70마리고 월화는 손님이 없다. 그러면 수요일 날 닭을 공급받을 수 있냐? 왜? 월화 손님 없는데 월요일 날 받아놔봤자 또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수요일 날 받아서 목금토 이렇게 튀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번에 200마리 그럼 받으면 어디에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혼자 임의로 하면 효과적이겠습니까? 본사가 잘 알고 있잖아. 본사에서 지금 전국에 지점을 몇백 개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때 그런 단순한 업무 과정, 그래서 우리 과정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 그래서 배달하는 알바를 데리고 왔는데 알바를 뽑았을 때 알바들 그 배달하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건 내가 일일이 다 조사할 시간 없잖아. 근데 본사에는 다 매뉴얼이 있잖아. 몇백 개 지점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업무 과정의 표준화를 시도할 때 주로 기술 구조에서 본사의 지원을 통해서 기술 구조의 지원하에 업무 과정 표준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업무 과정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매뉴얼이 생기는 거죠. 알바들도 배달할 때는 꼭 뭐 헬멧을 꼭 써야 된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번 배달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 받으면 어떻게 응대해야 된다. 매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닭은 며칠 날 공급되면 그거를 어떻게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어떻게 꺼내 튀겨야 된다. 튀김 기름은 어떻게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업무 과정의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 전문성 기계적 전문화를 통해서 뭔가 높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보다는 주어진 매뉴얼 받아가지고 단순 관리, 그죠? 단순 하급 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닭은 어떻게 보관하고 알바는 어떻게 고용해야 될지 이런 업무 과정에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우리만의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똑같은 BBQ 지짐이면 내가 딴 사람보다 돈을 더 벌 수는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 상권이 좋아서 더 팔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뭔가 돈을 더 벌려면 이제 BBQ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이 작업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만의 전문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문 관료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전문 관료제에서는 우리 조직만의 차별화된 어떤 상품 개발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던데, 저기 충청도인가 어디 보니까
사장님이 배달할 때 항상 후레쉬맨 복장을 입고 배달을 해. 오토바이도 후레쉬맨 오토바이처럼 꾸며놓고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그 동네에서는 그 치킨밖에 안 시킨대. 그래서 치킨 배달 오면 포즈 취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진 애들이랑 찍어주고, 그 배달 다니면 오토바이 보면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그런 식의 차비라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아니면 대구는 보니까 문어 튀김이 있던데, 문어 치킨. 그래서 문어를 통으로 튀긴 거 있던데, 문어 치킨.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문어다. 그러면 서울의 BBQ에서는 문어 안 하는데 우리 지역은 사람들이 문어를 좋아하면 옆에서 잡아온 문어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죠. 안동이면 안동 뭐 강고등어 치킨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차별화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알바들 어떻게 관리하고, 그죠? 주문은 어떻게 받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하는 단순한 가정 표준화에 있었다면, 여기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계층을 중심으로 업무에 쓰이는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어 치킨 매뉴얼에는 100도로 튀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200도로 튀겨보니까 진짜 바삭바삭하게 잘 되더라. 이런 것도 우리만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만의 차별화를 해서 성공하게 되면 이제 내가 반대로 요 지점을 넓혀 나가보는 거야. 대구 안에서 내가 2호점, 3호점 내보는 거고, 똑같은 BBQ라도 간판 달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문어치킨을 제공하는 가게를 한두 개 더 내보는 거라. 그리고 더 잘 되면 BBQ 간판 떼고 이제 우리 이름에 내 이름을 딴 뭐 허니치킨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를. 요때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사업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지점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각 하나하나의 사업부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사업부제가 되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호점이나 2호점이나 3호점이나 맛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했던 기술을 활용해서 1, 2, 3호점의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3호점 맛이 떨어진다. 이러면 여기 장사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호점만 망하는 게 아니라 3호점 맛에 대한 평가가 퍼지게 되면 우리 회사 자체 인식이 나빠지겠지. 그죠? 그러면 3호점만 맛없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BBQ가 맛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업부제에서는 산출물이 각 지점별로 동일해야 되는 산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통제는 누가 하겠습니까? 1호점 점장, 2호점 점장, 3호점 점장, 중간 관리자가 저 업무 관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점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이 사업 구조는 다 됐고 이제부터 생길 새로운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조류독감이 터졌다. 이런 문제에 빨리 대응해야 돼요. 그죠? 조류독감이 터졌지만 우리 치킨에 제공하는 닭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임시조직은 왜 하죠? 임시조직 하면 한마디로 문제 해결형 조직인 거죠. 그죠? 우리 타일관리제 모형에서 임시조직, 에도크라시 하면 환경 변화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광고나 홍보 같은 혹은 더 나은 개발을 위한 어떤 연구소의 설치라든지 이런 임시조직 통해서 문제 해결형 조직을 지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5가지 구조가 나오는 게 민츠버그의 모형입니다. 민츠버그가 저처럼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이게 조직 발전 과정을 보고 이해하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건 뭐다? 요 기계적 관료제가 요 기술 구조 도움을 통한 과정 표준화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계층을 통한 전문 관료제. 그래서 우리가 일선 작업계층이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일선 작업계층 중심으로 기계적 관료제를 생각했는데 민츠버그는 좀 특이하게 과정 표준화는 기술 구조의 지원을 받아서 프랜차이즈 사업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생각 안 하면 조금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 구조의 지원을 받아서 과정 표준화하는 거지 내가 뭐 사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함부로 표준화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죠. 그래서 기술 구조를 통한 기계적 관료제. 여기 작업계층은 우리만의 문어치킨 개발 이런 전문 관료제 기술 표준화에 와 있다.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가 과정 표준화와 관련돼 있고 기술 표준화는 전문 관료제와 관련이 있다. 이 부분만 조금 안 헷갈리면 그 다음엔 어려운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기계적 관료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업무가 기술적이고 비일상적이며 한 사람이 해결하기 어렵다. 뭔가 복잡하다. 업무가 비일상적이고
그래서 뭐죠? 지금 조리독감 이런 게 일상적인 문제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문제잖아. 그죠? 비일상적이고 한 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은 이런 임시 조직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각 부서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조직에 끼치는 영향은 미약하며 한 부서의 효과적인 업적이 다른 부서에 주는 영향은 적다. 여기 1호점, 2호점, 3호점 여기 사업부제인 거죠. 그죠? 각 부서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각 1호점, 1호점대로 2호점, 2호점대로 각각 영업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업부제에 대한 이야기 될 겁니다. 다소 낮은 전문성을 가진 중간 및 낮은 수준의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게 기계적 관리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기술 구조의 지원을 받아서 업무 프로세스의 업무 과정의 표준화만 가져오는 겁니다. 알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뭐 직원들은 어떻게 출근해야 되고 그런 과정 표준화에 해당하는 거니까 낮은 수준의 관리자를 채용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기술 표준화 전문 관료제 여기 해당하는 거죠. 4번은. 그래서 정답이 찾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 추가 문제인데 민재버그 조직 유형 중에서 다음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 유형은 뭐냐? 표준화를 특징으로 과업을 철저히 분화시킨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공식화의 정도가 높고 의사결정이 명령계통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선과 막류 활동이 구분되어 있는 관리 구조를 지닌다. 그래서 이 업무 표준화를 특징으로 가업이 철저히 분화되어 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식화의 정도가 높고 의사결정이 명령계통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기계적 전문화,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단순 구조는 아니죠. 업무가 분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임시 조직도 아닙니다. 왜? 일상적인 반복적 업무 수행하니까. 자, 여기서 표준화, 가업이 분화되어 있으니까 최고 관리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자, 문제를 풀 때 민츠버그 그러면 단기 전사임 중에 하나 찾아라는 얘기구나. 그죠? 민츠버그는 단기 전사. 겁내 싸움을 잘하는 단기 전사입니다. 그래서 단기전에 강한 단기 전사. 표준화를 특징으로 해서 과업이 분화되어 있다. 그럼 최고 관리자가 혼자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단순 구조는 아니겠지. 일상적이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니까 비일상적인 문제 해결 지향적 조직, 임시 조직도 아니겠지. 그죠? 공식화 정도가 높고 의사결정이 명령계통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 작업계층의 전문 기술에 따라서 전문성이 부여되는 전문관료제도 아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런 높은 공식화에 따라서 업무를 분화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기계적 관료제에 해당하겠죠. 사업부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려면 이런 중간관리자에 의한 관리 혹은 각 분화된 조직별로 산출물에 대한 통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개선과 막류 활동이 구분되고 구분된 관리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기계적 관료제에 대한 업무 관리에 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츠버그 나오면 단기전사임 적어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다. 깨알 같은 글씨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 보면 이거 뭐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 다 할 필요는 없고 좀 전에 얘기한 거잖아. 어떻게? 단기전사임 단순 구조는 누가? 혼자 지금 사업 시작한 거야. 최고 관리자가 직접 다 통제하는 겁니다.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신생 조직, 소규모 조직, 단순 기술을 활용하니까.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고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 프랜차이즈 사업부에 물어봐서 업무 과정을 표준화한다. 오래된 조직, 대규모 조직이 되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과정 표준화가 이루어지겠죠. 비교적 단순 기술을 활용하는 거다. 전문관료제는 핵심 운영층, 실제 작업계층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화를 한다. 우리만의 차별화된 문어치킨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 가변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요 키워드만 잘 알면 되겠죠. 그죠? 사업부제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1호점, 2호점, 3호점 낸 거다. 핵심은 뭐죠? 1호점, 2호점, 3호청에 각각 지점장들이 산출 표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맛이 다르면 안 되니까. 각 지점장들이 중간관리층이 산출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오래된 대규모 조직에서 이런 1, 2, 3호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에도크라시는 문제기를 위한 일시 조직입니다. 지원 참모에 의한 상호 조절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징으로. 그래서 최고 관리층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 관료가
전문가가, 중간관리층이 전문가가, 여기서 전문가는 지원 조직의 전문가를 말할 거고, 여기는 핵심 작업계층을 의미할 겁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들도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 복수능력 접근 모형. 그래서 조직 설계 형태 중 분할 구조, 사업 구조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는데 사업 구조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프랜차이즈 1호점, 2호점, 3호점마다 각각 배달 인력도 해야 되고 각각 튀김소 장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죠? 각각 사무실, 그러니까 지점마다 사무실 임대료만 해도 사무실 3개 빌린 거잖아. 가게 점포만 해도 그죠? 앞에 사업 구조에서 봤듯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직 설계 형태 중 전문 관료제는 자, 최고 관리층에게 권한이 집중됐던 건 뭐였죠? 최고 관리층에 권한 집중됐던 거는 처음에 단기 전사임에서 단순 구조죠. 그죠? 처음에 혼자서 사업할 때는 다 최고 관리층이 혼자 결정할 수 있었잖아. 전문 관료제는 뭡니까? 여기 실제 업무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계층에게 권력이 쏠리는 겁니다. 그죠? 임시조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성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조직, 임시조직입니다. 복수국면 접근법은 개방체제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방체제 관점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른 변화, 여기 임시조직 같은 경우에도 뭐죠?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일시조직. 그래서 조리독감 같은 거 터졌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페버의 관료제로 넘어가 봅시다. 페버가 제시한 근대적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관료제는 엄격한 계층력 통제, 분업, 공사구분,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합배한 임금 지불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페버는 뭐라 그랬죠? 이런 이념적 관료제 모형을 제시하면서 동양과 서양이 모두 겪었다고가 아니라 서양이 동양 사회보다 먼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 관료제 경험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 사회는 관료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서양 사회는 관료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동양 사회보다 먼저 발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내용이 실제 기출 문제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동양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보시고 관료제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대응성의 문제 이런 건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료제 특징하면 공식적인 이 법규와 절차에 의한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법규와 절차에 의한 지배는 법규에 딱히 내용 나와 있으니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단점은 법규를 지키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법규범 지키는 게 다네. 이렇게 합니다. 동조과잉, 과잉 지나치다. 동조과잉은 영어로 overconformity. 지나친 수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자로 동조과잉, 지나치게 수능한다. 그래서 법규범을 지나치게 수능해서 실제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한 일을 우선순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전환을 초래한다. 계층제적 구조는 정책, 행정, 의사소통을 질서 있게 확보함으로써 조직 내 통일성을 확보하지만 상관에게 일방적인 의존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무사한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정의성, 그래서 신분제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이 비정의성과 공사의 구별은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만 인격적 관계의 상실, 비정의성의 문제,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서에 의한 행정은 문서에 누가 어떤 내용을 기한했고 누가 결제했다 내용이 다 나오니까 정확성과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법문 용례 및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의 전문화는 능력과 자격을 강조해서 조직의 능력성 확보하지만 부처 할거주의나 훈련된 무능의 문제, 그리고 권력 구조의 이원화와 상하 구성원 갈등 초래. 이 말은 상사는 계층제적 구조에서 내가 상관이죠, 그죠? 난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내가 결재권을 가지는데 부하 직원은 이제 내가 그 업무에 있어서는 제일 전문가다 이렇게 되니까 상사의 지시 통제에 반발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상사는 높은 지위에서 조직을 통제하려고 하고 부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내가 가장 전문가인데 라는 자기 의견을 강조하다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관료의 전문화에 의한 한계입니다. 관료의 전임하는 투잡이 아니라 공직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전임제란 말인데 안정성, 계속성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관료 조직을 폐쇄 집단화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내용에서 14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규에 의한 지배는 예측 가능성 가져오지만 동조가행 문제 생긴다. 문서에 의한 행정은 자, 신속한 행정활동이 어렵게 되죠. 왜? 그냥 보고하고 집행해도 되는데 문서로 타이핑 해가지고 보고서 만들면 이제 다 내용이 남다 보니까 말로 할 때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출장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서에 의한 행정을 하게 되면 출장 기획안 이렇게 해가지고 출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기대이익, 예산 비용은 또 어디에 얼마 쓸 거고 한 끼에 5,000원 곱하기 2명 가니까 2명 곱하기 총 몇 끼 이런 식으로 모텔 비교 A급, B급, C급 해서 이 중에 B급 갔다 오겠습니다. 하룻밤에 45,000원 이런 식으로 내용 다 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문서에 의한 행정은 신속한 행정활동을 저해합니다. 그죠? 네. 자, 나머지 내용은 좀 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니까 볼 수 있고 네. 자, 15번 문제. 자, 타일관리 조직 모형 특징인데 예전에 우리 다 한번 봤던 문제입니다. 한번 봤던 문제인데 타일관료제 조직 모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해라. 첫 번째는 일단 이 신행정론자들이 제시한 대안 모형 이름과 구조 특징을 매칭해서 외우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 조직 모형의 특징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이어는 독자적으로 7급 문제 나온 적 있지만 우리 9급 수준에서는 어렵게 들어가지 말고 세이어 하면 태이어의 비개서제적 모형, 비개서제 모형이니까 계층제 구조의 탈피, 베니스 하면 적응적 유기적 구조, 환경 변화에 신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린든의 이음매 없는 조직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업무를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요것들이 다 업무의 칸막이가 돼서 부차이거주의를 초래하는 거죠. 이음새들을 다 없애라는 거다. 한 방에 다 해결 가능한 조직. 이게 이음매 없는 조직인데 기능이 분산되지 않죠. 한 번에 한 조직의 이 칸막이들을 다 없앴으니까 한 방에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분산되지 않는 총체적이고 유기적 구조를 만들자 이거였고 골렘 BFS 기능 X 이론 관점에 푸시 일해 쪼아대는 푸시 보다 이런 압박 이론보다 열심히 하자라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Y 이론 관점에 견인 이론, 풀 이론을 주장했다. 똑같은 문제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이름만이라도 외우라는 얘기를 했었다. 그죠? 머튼 하면 동조가행 모형은 동조가행은 우리 관료제에서 봤잖아. 그죠? 지나친 법규에 대한 수능성. 블라우의 비공식 집단 모형. 그래서 비공식 집단 모형 이제 공부했으니까 내용 안 봤어도 비공식 집단 모형 하는 순간 공식적 구조 설계보다는 비공식 집단에 대한 강조 이런 게 여러분 와닿을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세이어의 비개서적 모형. 계층제보다는 계층제 구조를 완화한 비개서적 모형. 골렘 BFS키의 견인 이론, X 이론이 아닌 Y 이론 관점에서 열심히 일하자 하고 사람을 끌어당겨주는 이론입니다. 압박하는 게 아니라.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는 뭐에 적응하겠습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키카르트의 연합적 이념형은 한마디로 연합이다. 연합. 그래서 다원적 구조 간의 이 협동성을 강조한 게 연합적 이념형입니다. 화이트의 변증법적 조직도 변증법 하면 정반 합의 가정 도출을 통한 대안의 창출인 거죠. 그래서 변증법적 조직은 정부 조직의 어떤 경계관념의 타파 이 한 단어로 우리가 기억해둘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화이트의 변증법 조직이라는 것 정도만이라도 린든의 이음매 없는 조직은 총체적 유기적 대응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화이트의 이음매 없는 조직 이런 틀린 거죠, 그죠? 린든의 연합적 이념이 틀린 거죠. 사람 이름하고 요 모형 요 칸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해라. 여기까지는 안 봐도 요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봐놓는 게 중요할 겁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부기관과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조직구조는 네트워크다. 정보통신기술 하면 그냥 네트워크 찾아라 그랬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문제고, 교과서
교과서가 아니고 해설지. 자, 일단 뭐 17번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자,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직접 감독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일단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직접 감독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분권화해서 직접 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되죠. 그죠? 네트워크 조직 내 구성원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가정적 자율성은 높습니다. 토전적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학생 따라 직무동기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자, 네트워크 조직은 원래 중앙정부가 있었다면, 우리 세계화 측면에서는 국제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무빙업이라는 얘기를 했고, 무빙다운 측면에서, 지방화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도 참여할 수 있고, 무빙아웃, 정부가 가진 권력을 시민사회로 넘겨준다고 보면 시민사회도 네트워크 참여자 될 수 있고, 기존의 시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적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다. 협력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자, 이 네트워크에서는 요 참여자들에 대한 통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네트워크는 집권화와 우리가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은 뭐죠? 이 한 단위별로 업무를 부여했으면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권한을 분권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에 과정적 자율성이 높은 거죠. 이 단위는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합니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분권화에 해당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요 네트워크가 깨지지 않고 파트너십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파트너십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유지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는 집권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집권화,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네트워크 조직 내 구성원이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높은 거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자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적 자율성은 높게 부여됩니다. 이렇게 부여되다 보니 얘들이 계약에 따른 행동을 정확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얘들이 계약금은 받고 실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한데, 대리인 문제라는 뭐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한 지문이긴 한데, 뭐 기출문제에 이렇게 지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대리인 문제로 인한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네트워크 조직 내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 확충에 따라 직무 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과정적 자율성을 갖는 거죠. 그죠?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거다 보니까 직무 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직무의 확충은 직무 확장과 직무 충실로 나눌 수 있는데, 그죠? 직무 확장은 양적인 범위에서 업무가 넓어지는 거, 직무 충실은 질적인 측면이다. 그럼 질적인 측면은 뭡니까? 개인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죠. 그죠? 묶어서 우리가 직무 확충이라고 하는데, 뭐 직무 확장과 충실을 막
서로 비교하는 개념 문제가 아니라면, 요거는 양적인 측면, 이건 질적인 측면이라는 걸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직무 확충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업무 단위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이런 측면에서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 확충에 따라 직무 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참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부여되니까 직무 확충으로 인한 동기 유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감독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업무 과정의 자율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니까. 전통적인 계층제 조직 내에서는 이 상사에 의한 통제를 계속 받는 거잖아. 그죠?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업무 과정의 자율성이 높다. 왜? 직접 감독하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간접적 통제가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대립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매칭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다. 옳은 내용이죠. 대립 문제 해결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진다 하면 맞습니까? 틀리죠. 그죠? 대립 문제를 가지는 거잖아. 대립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 의사결정체제의 분권성과 집권성을 동시에 특징으로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D급번 지문도 우리가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지문입니다. 분권성과 집권성을 동시 특징으로 한다. 독자적인 조직 문화 형성이 어렵죠. 이렇게 네트워크 참여자들 서로 다른 조직이 참여해가지고 있고 업무 수행 과정의 자율성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D급번, 리을번에 있듯이 조직 문화 형성에는 불리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확립을 필요로 하죠. 그죠?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인수인계 절차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네트워크가 우리 조류독감 문제, 조류독감을 해결하는데 전남에서 이렇게 발생했다가 전북으로 갔다 또 경남으로 갔다 이렇게 칩시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 전남의 조류독감 문제가 안정되면 전남도청의 간기자들은 다 빠지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경남에 발생했다. 그럼 경남에서 다시 처음부터 대응할 게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방역 처분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진정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빨리 경남 지역에도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인수인계 절차의 확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죠? 매트릭스 조직은 기존의 이런 기능별 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임시 프로젝트 조직에 내가 또 참가해서 양쪽의 지시 통제를 받으며 이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했고 인적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한다.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두 배로 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월급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성원의 역할 갈등과 관리 비용 증가의 문제를 야기하죠. 그죠? 나는 이 일이 중요한지 이 팀장도 나보고 오늘까지 이 일 해놓고 가라 그러고 요 프로젝트의 장도 나한테 오늘까지 이 일을 해놓고 가라 그러면 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관은 부하에 대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죠? 네. 자, 윌리엄슨의 U형 조직, 이 세로의 U형 조직과 M형 조직의 결합이다. 다른 표현으로 또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용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신축 대응이 가능하지만 한계로 보면 조직 구성원의 역할 모호성과 갈등 발생 및 권력 투쟁의 가능성 이런 게 문제됩니다. 자, 추가로 봅시다. 추가로 나가는 프린트 아마 수정을 했는데 화이트로 수정 안 되신 분은 요거 이렇게 다다다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또 안 고쳐서 어쨌든 기능별 부문화와 제품별 부문화의 혼합 형태다. 맞는 표현이고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던 거야. 니은처럼 지역에 있는 영업점이 본사로부터 재무인사 영업 등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기능조직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역 본부장으로부터 또 지시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시 통제를 받으니까 기능별 조직에 자기 상사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역과 상관없이 본사에 있는 일반적인 재무, 인사, 영업 등의
요 조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원적 관리라고 해서 이게 매트릭스 구조에 해당한다라는 시험에 있었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용 넣어놓고 이런 성격을 갖는 조직은 뭐냐? 1번 네트워크, 2번 매트릭스, 3번 팀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거든. 여기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 기능 단위로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사업 부재의 특징인 거지. 매트릭스 조직 전체를 특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매트릭스 조직 안에서 하나의 사업 부재 특징이 될 수 있겠지만 매트릭스의 일반적 특징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매트릭스 조직은 뭐였죠? 기능 간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 얘기했죠. 그죠? 중복, 이원적인 이런 관리 통제를 받으면서 기능 간 갈등 조정의 문제가 생긴다. 계층제적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였죠? 3명의 공무원 있으면 6급 주사가 계장 이렇게 계장 이렇게 계장 3명 있으면 그 위에 과장 이렇게 있는 계층제 구조를 그냥 어떻게 이 계장들 다 날려버리고 팀장 나머지 다 팀원, 이 계장 3명도 똑같은 팀원, 개원들도 똑같은 팀원 이렇게 계층제 구조를 없애버린 게 바로 이번에 있는 팀제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계층제적 구조의 완화하면 바로 여러분이 팀제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팀장, 나머지 팀원 이런 단계로 가는 거니까 계장, 과장 이런 구분이 계층제 단계가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단계 축소,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하면 한마디로 팀제가 되는 겁니다. 자,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조직 구조 형태, 계층제적 질서를 완화한 거니까 기억번 맞죠, 그죠? 팀 차원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단 팀에 대한 평가 먼저 이루어지고 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팀 차원의 책임행정 구현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D급번에 나와 있는 평가 보상은 개인이 아닌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신설 조직이 환경 변화에 대한 유동적 대응을 갖출 수 있는 신설 조직에서 더 팀제 조직이 용이한 겁니다. 이 업무의 결제 단계를 축소했죠. 결제 단계 축소는 곧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대응이 가능한 특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업무의 기능과 성격이 단순한 경우보다 복잡성 높고 복합과제인 경우에 적합하다. 그래서 업무가 단순할 경우에는 계층제적 구조에 의한 분업화 시켜놓고 기계적 전문성 확보하면서 관리 통제하면 용이한 건데 업무가 복잡성 높고 복합과제인 경우에 팀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겁니다. 팀제에서 제가 얘기했죠. 팀제에서 팀장이 제일 선호하는 축구 선수는 박지성이라는 얘기했죠. 뭐죠? 멀티플레이어.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개개 업무 단위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 그래서 급격하게 생긴 해결해야 될 A라는 문제 생기면 팀 차원에서 너 문제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B라는 문제 생기면 너는 일 잘하지 너 또 같이 문제 해결해 이런 식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지고 오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복합과제, 복잡성 높은 과제에 적합하다. 기계적 관료제에 비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안정적 의사결정을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 여기서 한번 결제받고 또 여기 올라가서 결제받고 요 과정에서 한번 걸러질 수도 있고 요 과정에서 한번 걸러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바로 팀장이 결제하고 끝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히려 신속한 의사결정은 할 수 있으나 안정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예, 되겠죠, 그죠? 예. 자, 학습조직.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학습조직 필요성이 된다. 그래서 3번에 보면 팀별 성과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론 수업 시간 중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학습 조직 해가지고 개개인이 막 학습 조직 한다면서 일 끝나고 막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러 다니고 그게 학습 조직 아니라 그랬다. 그죠? 개개인이 내가
내 개인 역량 강화한다고 수업 마치고 혼자서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공부한다. 이게 학습 조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하면 나가버리는데 그게 학습 조직입니까? 그게 아니고, 논의의 시작은 조직 구성원이 가진 이 암묵지의 형식지로의 전환. 어떤 얘기죠? 제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부처로 발령받아 갔다. 이제 새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 없어져서 이제 그거 못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가기 전에 그 개인이 가진 개인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암묵적인 지식들, 그죠? 그 업무 노하우들을 조직의 형식지, 조직의 지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 인계를 통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가진 업무 활동을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후임 담당자 누가 그 일을 하든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직화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학습 조직의 출발 배경 중에 하나고, 이런 과정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을 한다. 대부분 독서 토론 같은 거 한다 그랬죠. 한 달에 한 번. 독서 토론 같은 거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조직 혹은 한 팀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팀원들이 공유하라는 거죠. 그죠? 팀원들이 그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팀 차원으로 일단 학습시키고, 왜냐하면 조직 전사 차원에서 학습시킵니다. 전체 차원에서 학습시키고, 정말 중요한 과제는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학습시켜. 그래서 이번 달 독서 토론은 팀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대표이사님 지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책을 읽고 전 직원이 언제까지 독후감을 써내고 거기에 대한 발표회를 전 직원이 시행하니 일선 그때 최소한의 업무 담당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당에 모이십시오.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조직 전체 차원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역할이 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에서 하는 학습하고 판매 마케팅 조직에서 하는 학습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판매 마케팅 하는 조직에서는 구글 같은 거를 애플이나 구글을 연구하면서 저렇게 마케팅 어떻게 할까 연구하는 거고, 자동차 생산하는 조직에서는 BMW나 벤츠의 생산 기술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팀 차원으로 하되 전사 차원에서 또 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팀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은 팀별 평가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헷갈리지 말라고 추가 지문을 구성했는데, 자, 그래서 개인적 학습이 아닌 조직 차원의 학습이 중요하다.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선 구성원의 이런 전략 소리 과정에서 참여가 역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더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겠죠. 학습을 촉진시킵니다. 불확실한 환경이 요구되는 조직의 기억과 학습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체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질수록 조직 구성원은 전문성이 갖춰질수록 권한은 강화되겠죠. 그죠? 권한은 강화된다. 학습 조직의 구현을 위해서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개인보다는 팀이나 회사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공동체 문화의 강조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런 팀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팀 간에 경쟁을 시켜서 누가 학습 잘했냐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흥미 부여를 위해서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후감 써가지고 잘 쓴 조직한테 회식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그게 팀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 가능성,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건 다 흥미 요소인 거고, 전반적으로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조직의 전체적 학습, 조직 차원의 여기 학습 조직의 구현을 위한 전체를 중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 강조하는 데서 앞서 봤던 것처럼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 그죠? 생산 공장이랑 판매 마케팅 조직이랑 같은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업무 단위가 다르다 보니 부처별로 팀 차원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얘들 간에 누가 잘했냐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죠? 필요할 때는 전사가 같은 학습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죠?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 차원으로 구분해 놓은 거지, 뭔가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부서 간에 경쟁을 시킨다, 이런 표현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번도 이게 틀린 문장이 돼서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억력, 리을미음, 비읍이. 그래서 한번 체크들 해보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21분 들어가겠습니다.